본격적으로 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님께서 국제교류에서 개발협력으로 고등교육 ODA 상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오준 교수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면 여기 있고요. 이쪽에 넘어갈 네.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공연이 너무 재밌어서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발표는 그냥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 공연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저는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네. 정말 좋은 시작인데요. 오늘 하루 좋은 회의 되시기 바라고요. 이 준비해 주신 우리 반상진 교육개발원 원장님과 서혜원 박사님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짧게 한 30분 정도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교육 분야,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 특히 개발 협력이라는 게 오늘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개발 협력 중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러죠. SDG,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교육 분야, 교육은 17개 SDG 중에 하나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 또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유엔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컨셉트를 만들어냈고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도 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제 Development를 발전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개발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두 가지가 다 혼용되는데 보통 우리가 개도국에 지원을 준다 할 때는 이제 개발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SDG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도국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들도 이행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다는 게 SDG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사용하는 게 개발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유엔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 유엔 헌장의 첫 줄에도 있듯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죠.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대야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라도 전쟁에서 좀 전쟁 안 하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유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유엔 같은 역사적인 국제기구를 만들 때 헌장의 첫 줄을 여러분들로 쓰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이 위대한 순간에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scourge of war, 우리 다음 세대도 전쟁 안 하고 살게 해주려고 이 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은 보통 3 pillars, 3개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는 기둥이죠. 그것이 평화와 개발 또는 발전과 인권입니다. 이렇게 3개의 핵심 과제를 갖게 된 거는 평화를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평화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즉 최소한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2차 대전, 나치 독일, 홀로코스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교훈을 치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유엔의 헌장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 후에 유엔은 물론 개발 분야에서 지난 74년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개념은 2차 대전 후 초기에는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럽도 전후에 많이 파괴되고 가난한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그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경제 원조를 해줬고, 그렇게 경제 원조를 해줘서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것이 경제가 날아갈 것이다. 그 테이크오프라고 그러죠.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하듯이 경제가 떠서 날아갈 것이다. 이런 개념이 경제 이론에도 집중적이었는데 1980년대에서부터는 경제 성장만이 발전이 아니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세가 됐습니다. 즉 UNDP가 1980년에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개발 인덱스라는 걸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 성장의 과실은 모두 남성에게만 가고 여성과 소녀들은 계속 가난하다. 이러면 그게 무슨 발전이냐. 이렇게 돼서 사회적 발전, 양성평등 같은 젠더 이퀄리 같은 사회적 발전이 없이는 경제적 성장만을 가지고는 무의미하다. 해서 이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이 합쳐졌습니다. 1980년 무렵에. 근데 2000년에 가까운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아주 가장 큰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떠올라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면 도대체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경제 성장이면 뭐하고 사회 발전이면 뭐하냐. 지구가 없어지는데 이런 개념이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플랜 B는 없다. 대안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대안이 있냐. 이런 소리죠. 대안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전 개념에 합쳐졌습니다. 환경 부분이 환경 차원이 합쳐진 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 개의 디멘션, 세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 사회, 환경입니다. 그 후에 유엔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는 것을 이제 8개의 목표인데요. 그걸 가지고 추구했습니다. 사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는 익스트림 퍼버티, 극빈을 줄이는 데는 효과를 봤습니다. 극빈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극빈의 기준은 뭐냐 하신다면 1990년대까지는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이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극빈이었고, 그 후에는 1.5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극빈이었고, 4년 전부터는 1.9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극빈입니다. 어쨌든 극빈을 줄이는데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15년 하는 동안에도. 왜 그렇게 되었냐. 즉 하루에 1불 이하로 살던 사람이 겨우 그걸 벗어나는 동안 하루에 10,000불씩 버는 사람은 갑자기 12,000불, 15,000불 이렇게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아주 최상위 부자층과 가장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26명의 재산을 다 합쳐놓으면 전 세계 가난한 절반의 재산과 같습니다. 가난한 절반이라는 건 38억 명을 말하는 거죠. 38억 명이 가진 재산과 26명이 가진 재산이 급기야는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growing inequality, 불평등의 증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특히 MDG가 끝난 후에 우리 세계가 맡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함께 기후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도대체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명제, 그 두 가지가 SDG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MDG가 끝나고 2015년에 SDG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은
2012년 리오 플러스 20 정상회의 이후 3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때 SDG를 만들 때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되는 지구적 도전 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불평등의 증대와 기후변화입니다. 2015년 9월에 4년 전에 유엔에서 160여 개의 정상,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은 193이지만 160개는 정상이 참석했고 나머지는 뭐 외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왔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17개 발전 목표는 굉장히 야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SDG 1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가난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거고,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Zero Hunger,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자. 그래서 어떤 그 월드뱅크 그 총재를 하신 분이 저에게 제가 그때 경제사회이사의 의장이었는데요. 이게 채택될 때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2030년까지 세계 가난도 하나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그 김용 총재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현 가능하진 않죠. 어떻게 2030년이면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의 방향이다, 목표다.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세계가 다 함께 움직여 가자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SDG는 세계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나침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DG에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17개 목표 중에 네 번째 목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에 관한 목표입니다. 그 네 번째 목표 SDG 4는 영어로는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모두를 위하여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SDG들은 SDG별로 다 그 세부 목표라고 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 SDG 4번 목표, 교육 목표는 10개 타겟, 10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숫자로 된 거고 나머지 3개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왜 어떤 건 알파벳으로 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알파벳으로 된 목표는 이 목표를 이행하려면 다 예산이 들죠. 돈이 들지만 특히 돈이 있어야 이행이 되겠다 하는 건 다 알파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잘 설명을 안 해서 어떤 분들은 왜 어떤 거는 1, 2, 3, 4로 돼 있고 어떤 건 ABC로 돼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유엔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좀 깨졌는데 고등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타겟 중에도 고등교육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타겟이 몇 개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거는 유엔이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건데, 3번 타겟 직능교육과 대학 등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 5번 타겟 교육 내 성평등과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 보장, 7번 타겟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 B번 타겟 개도국을 위한 고등교육 장학금 확대. 아까 이미 GKS 같은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개도국을 위한 고등교육 장학금 확대. 그다음에 C번 타겟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 대폭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교육과 관련이 있는 타겟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럼 SDG 시대에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특히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SDG는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중에 하나, 원칙 중에 하나가 overarching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아주 포괄적 원칙 중에 하나가 leaving no one behind입니다. 아무도 뒤에 처지게 놔두지 말자.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에서 뒤에 좀 처질 것 같은 취약계층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사회 전체가 뜨게 만들자, 이런 개념입니다. 어느 사회나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나 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뭐 소수인종, 우리나라 소수인종은 많지 않지만 어떤 그런 분들은 그 사회에서는 가장 발전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탈북민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발전하기가 어렵구나, 잘 살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되면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개념이 Living No One Behind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게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역량 배양, capacity building을 강화하자 이거죠. 우리가 그 전부터 하던 얘기가 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capacity building인데 이제 ODA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과시적인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capacity building, 역량을 강화해 주는 뭐 예를 들어서 교사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그 나라의 capacity building을 해주는 게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MDG까지만 해도 개발 협력은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ODA를 내서 하는 건데 ODA가 전 세계 개발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90% 가까웠는데 이제 점점 내려가서 이제 50% 이하입니다. 전 세계 개발 협력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정부가 ODA 안 해주면 그 돈 어디서 나요? 그런데 돈은 민간에서도 나고, 왜냐하면 민간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이제는 투자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컴퍼니는 세계 어디에도 가서 팔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옛날 같으면 맥도날드가 아프리카에 들어갈 일 없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뭐 네팔에 들어갈 일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투자도 ODA를 상당 부분 대체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은 제가 Save the Children Korea 이사장인데 Save the Children 글로벌이 1년에 하는 그 협력, 개발 협력의 액수가 다 합치면 2.2 빌리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ODA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ODA가 2 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한 민간 단체가, NGO가 한국같이 전 세계에서 한 개발 협력으로 한 10서너 번째 가는 나라인데 거기보다도 더 큰 액수를 어느 특정한 NGO가 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만 있는 게 아니죠. 옥스팸도 있고 월드 비전도 있고 다른 큰 대형 NGO도 그 정도 규모의 개발 협력을 합니다.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났냐? 그냥 시민들이 낸 거죠. 조금씩. 한 달에 20불, 10불 이렇게 낸 거예요. 그 파워가 정부가 하는 ODA를 거의 능가할 정도로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협력 ODA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ODA는 물론 정부만 하죠. ODA의 O자가 오피셜이니까. 그러니까 개발협력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또 기업들이 다 합쳐서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에 교육이 큰 역할을 한 나라죠. 우리가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을 때 이미 초등학교 취학률이 90%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MDG를 처음 시작한 2001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60%였는데 MDG가 끝난 2015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80%가 됐어요. 그러니까 60에서 80으로 올린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2015년 현 시점에도 1960년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이하였던 때에 초등학교 취학률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부모들이 살기 힘들고 굶어도 애들은 일단 학교 보내자 하는 그런, 물론 거기에는 우리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는 게 우리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경험한 나라고, 또 우리는 수혜국이잖아요.
저는 1960년대 초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제가 북촌에서 태어나서 북촌에서 자랐는데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 가면은 매일 우유를 한 잔씩 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프레시 밀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분유를 이렇게 더운 물에 타서 매일 한 잔씩 줬습니다. 그 분유를 준 그 잔에 유니세프나 USAID 미국 원조청 또는 유니세프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준 우유를 매일 한 잔씩 제가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원조를 받고 혜택을 받았던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여기 좀 젊으신 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가까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ODA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 분야는 아주 좋은 분야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중에 이제 고등교육 분야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GKS를 포함해서 주로 다른 나라 개도국에 이제 장학금을 주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SDG4의 타겟 중에 하나가 장학금 많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DG와 맞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의 기초교육 사실은 이제 누구나 초등학교는 최소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취업률 80%라는 것도 아프리카의 80%가 넘었다는 것도 그렇게 막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100%에 가깝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도 하고 또 교육 인프라도 지원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래야 되지만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제 그런 식의 지원보다는 장학금이라든지 대학 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그 가이드라인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첫 번째는 SDG고요. SDG에 맞게 해야 된다. SDG4에 맞게 우리가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세계화가 무엇이냐 뭐 이런다면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 같은 세대는 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세계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제가 처음 해외 근무할 때만 해도 뉴욕에 가려면 비행기가 항상 알래스카에 한 번 섰고 저희 선친도 외교관이셨는데 저희 선친이 1950년대 미국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섰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서 조금 쉬었다가 또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기차 타고 뭐 어디 가는 데 가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싱턴을 한번 가려면 우리가 구한 말에 처음 미국에 파견한 공사가 민영익이라는 공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워싱턴에 가서 자기 신임장 내고 외교관은 신임장을 내거든요. 미국 대통령한테 신임장 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데 11개월 걸렸어요. 물론 그분은 천천히 갔겠죠. 구경하면서 천천히 올 때는 유럽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갔다 오는데 11개월이나 걸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1박 2일로도 갔다 올 수 있고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싱가포르에서 먹고 저녁은 파리에서 먹을 수 있죠. 그런 변화를 우리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져왔죠. 처음에는 우리가 혜택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문제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9.11 테러도 왜 세계화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러신다면 그전에는 서로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죠. 종교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사람을 가끔 만날 일이라는 건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할 때나 무슨 어디 가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예멘 난민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멘이 얼마나 왔는데 어떻게 버스 타고 와? 그랬더니 그럼 트럭 타고 왔나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왔죠. 난민도 비행기 타요. 1945년 그 시점에 세계에서 지금과 비교할 때 가장 물가가 비싼 게 비행기 값과 전화요금입니다. 지금은 전화요금 거의 공짜고 비행기 값은 난민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비행기하고 배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바다 밑으로 우리가 케이블을 깔아서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게 세계화죠. 세계화를 해놨는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 외모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게 되려면은 다윈이안 이볼루션이 필요해요. 다윈적 진화가 있어서 우리 DNA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하고 다른 걸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동굴 속에 살 때 다른 사람이 우리 동굴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환영 매트를 까는 게 아니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왜 다른 사람이 우리 동굴에 오겠어요? 우리 여자나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우리의 G는 다름에 대한 거부, 다름에 대한 공포, 다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윈적 진화에 의해서 다시 바뀌려면 앞으로도 10,000년은 걸리지 않을까. 10,000년을 우리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점점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세계화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라도 태어날 때부터 정체성을 넓히고 확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는 가족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 내 동생의 오빠, 언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가면 학교, 또 지역, 나는 서울 사람, 나는 부산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시점에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한민족이 더 상위 개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이죠. 국가 안에 다른 민족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 자기가 인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 우리가 그것을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뭐 미국에 입국하는데 국적이 뭐냐 그랬을 때 나 세계 시민인데요. 그러면 입국이 안 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를 스스로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 인류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서바이브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후변화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만 이 다름에 대한 거부감, 다름에 대한 공포, 다름에 대한 싸우는 태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나 유엔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컨셉트에 한 20년 전서부터 개발해서 사실 다른 교육의 담론들은 교육자들에게서 나온 게 많은데 이 교육의 담론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건 탑다운이에요. 그런 국제 정치적 현실, 세계화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8항에 세계시민교육, 이건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루프린트로 된 거는 Universal Value, 레드 프린트로 된 거는 이제 Respect for Diverse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의 2대 핵심 요소가 Universal Value, 어떤 종교이든 어떤 문화이든 어떤 문명이든 간에 공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은 중요하다, 생명은 중요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된다, 전쟁보다는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 이런 거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공통이거든요. 그런 공통의 요소들을 우리가 유니버설 밸류로 간직하고 함양하고 그 나머지는 다 다이버시티, 저 사람들은 원래 우리랑 다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자 이렇게 살자는 거죠. 다른 걸 보고 뭐 한국 음식 드시면서 옆집 사람이 김치찌개 끓여 먹는데 왜 저 사람 맨날 김치찌개만 먹지 냄새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싫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요 옛날에 세계화 되기 전에는 다 집에 살았어요.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집에 살 때는 옆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상관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맨날 김치찌개 해 먹으면 김치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파트에 사냐? 우리가 세계를 세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 저 사람은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세대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있다, 무슬림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다양성으로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어떤 무슬림 컬처에서는 여자가, 소녀가 뭘 잘못하면 부모, 아버지나 오빠가 걔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honor killing이라고 합니다. honor killing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다양성의 일부냐? 아니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아니냐? 무슬림이신 분도 그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human rights라는 보편적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이 부딪힐 때는 어떡하냐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죠. 이 만화를 보세요. 비키니 입은 여자분은 저 가리신 분을 보고 저 사람은 눈만 빼고 다 가렸네. 완전 남성 중심의 문화야. 가리신 분은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보고 저 사람은 눈만 빼놓고 다 벗었네. 완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야. 그러니까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 벗었다 이거죠. 어느 게 더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컬처라는 게 정적인 게 아니고 스태틱한 게 아니고 컬처는 발전하고 진화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컬처럴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사무엘 헌팅턴이 앞으로는 문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싸울 거다 이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합쳐지고 문화가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K-팝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평론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아메리칸 힙합 뮤직에서 리사이클 한 거네? 이렇게 평론했어요. 20년 전에. 그걸 보고 한국의 음악인들 막 열받았는데 저는 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화는 리사이클 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그래서 리사이클을 잘하는 문화가 더 프리베일 하는 거죠. 더 인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문화는 합쳐지고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적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글로벌 시티즌이니까 내셔널 시티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세계 시민 교육을 시키면 아니 민족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세계 시민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우면은 그들에게 딴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이고 자랑스러운 일본인이고 자랑스러운 독일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기조 강연 해주신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